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아우구스토의 얼굴을 유리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급 세단 안에서는 값비싼 침묵이 그를 도시의 소음에서 고립시켰다. 그는 태양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권력의 대명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와 같았다. 그는 창문 너머로 광장시장을 바라보았다. 활기 넘치는 개미집 같았다. 노점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수선한 노래 속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선생님, 40분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의 운전기사이자 그의 그림자였던 클라우디오가 평소처럼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토는 듣지 못했다. 그는 이상한 충동, 유리와 금속의 거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차 세워, 클라우디오, 나 좀 걸어갈게. 그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 충격이 온몸을 감쌌다. 김치와 군만두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그의 $5,000짜리 캐시미어 코트에 부딪히며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우구스토 대통령이 아니라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익명처럼 거의 자유로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이탈리아 구두는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바스락거리며 그의 시선은 선명한 색상의 실크 매장과 소박한 노점상에 쏠려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찾아왔다. 수공의 스카프와 브로치를 파는 작은 가판대에서 젊은 여성이 가판대에 등을 돌리고 서서 재빠르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세월과 세탁으로 색이 바랜 듯 했다. 아우구스토는 막 지나가려던 참에 무언가에 멈춰섰다. 코트 깃에 희미한 금속광이 번쩍였다. 그는 다가갔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삶이 산산조각난 이후 느껴보지 못한 리듬이었다. 브로치였다. 동백꽃 모양의 작은 브로치였는데 끝에 꽃잎 하나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아우구스토의 세상이 멈췄다. 시장의 소음은 사라지고 귓가에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숨이 막혔다. 그 브로치. 그는 어떤 삶에서든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딸아이의 5번째 생일. 딸아이가 영원히 사라지기 일주일 전 그녀에게 줄 선물이었다. 그 기억은 마치 주먹처럼 그를 강타했다. 딸아이의 미소, 리본으로 묶인 머리,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오래되고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늘 하던 말, 밤 못 이루는 밤마다 그를 괴롭혔던 그 말이 있었다. 운명은 언제나 풀린 부분을 다시 쳐내 엮어 넣는다. 과연 가능할까? 젊은 여자가 돌아섰다. 고된 삶이 묻어나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크고 표정이 풍부했다. 그녀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초라한 가판대 앞에 조각상처럼 서 있는 대기업 회장 같았다. 클라우디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안색이 창백해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아우구스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젊은 여자, 아니 코트에 꽂힌 작은 동백꽃 브로치를 가리켰다. 턱이 떨렸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원히 말라붙었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눈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느꼈다. 아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서 깨진 약속의 유령과 파괴적인 희망의 불가능한 불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우구스토의 폐 속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그는 팔꿈치에 클라우디오의 굳은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면의 폭풍 속에서도 은밀하게 닻을 내리는 듯했다. 선생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의 낮은 목소리는 아우구스토에게 그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젊은 여성 아나는 남자의 강렬한 시선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브로치에 손을 뻗었다. 금전적 가치는 거의 없지만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념품인 브로치를 향한 보호의 표시였다. 그녀에게는 그저 낡은 금속 조각일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2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쇠였다. 아우구스토는 마침내 눈을 깜빡였다. 그 움직임과 함께 현실이 무거운 무게처럼 그를 덮쳤다.
분비는 시장 한가운데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는 태양 사장 아우구스토였다. 그런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울지 않는다. 그는 엄청난 노력으로 손을 내리고 돌아섰고 클라우디오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세단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억눌렀던 감정의 힘에 온몸이 떨렸다. 그 가판대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는 데는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듯했고 아나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그의 등에 닿는 것을 느꼈다. 차 안은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차가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윤이 나는 나무 냄새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클라우디오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며 백미러로 상사를 바라보았다. 아우구스토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 딸의 얼굴이 그에게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슬픔에 잠겨 몇 년 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다. 딸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항상 그것이 슬픔의 선망, 희망에 매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의심은 고문과도 같았다. 잔혹한 우연이었을까? 누군가 브로치를 발견해 팔아버린 걸까? 아니면 아내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걸까? 그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살 수 없었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이미 익숙해진 슬픔보다 더 위험했다. 클라우디오, 아우구스토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나왔다. 네, 선생님. 운전자는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지만 그의 주의는 온전히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아우구스토는 심호흡을 하며 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회의를 취소해. 오늘 모든 걸 취소해. 그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다. 저 젊은 여자 말이야. 노점상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클라우디오는 이것이 어떤 10억 달러짜리 거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야 해. 아우구스토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고 절박함이 가득했다.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동백꽃 브로치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고 필요한 만큼 돈을 내 진실을 알아야 해. 클라우디오, 지금 당장 알아야 해. 클라우디오는 2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상사의 명령이 마치 차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우구스토의 조용한 폭풍을 읽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가 본 것 중 최악이었다. 평창동 부촌에 있는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의 대문에 아우구스토를 내려주자마자 그는 두 번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추적 장치가 없는 낡은 휴대전화였다. 거의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벨이 울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네, 마르코스? 클라우디오입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듣는 듯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 최고 수위. 마르코스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듣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메데, 어린 아나, 그리고 아우구스토의 지시를 설명했다. 모든 것을 원합니다. 클라우디오가 다시 강조했다. 일상적인 일, 아는 사람, 이력, 그리고 특히 그녀가 끼고 있는 은색 동백꽃 모양 브로치의 유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요한 사람은 고용하세요. 아우구스토 씨는 어제 답변을 원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마르코스가 말했다. 24시간 안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클라우디오는 휴대폰을 치우고 심호흡을 했다. 기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아우구스토는 서울의 아파트 대부분보다 더 큰 개인 서재 안을 서성거렸다. 벽에는 그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즐비했고 대리석 벽난로는 집 안의 다른 공간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나의 혼란스럽고 약간 겁먹은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아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5살 배기 딸 민준의 얼굴이었다. 그는 자단 서랍을 열고 은색 액자를 꺼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은 바랬다. 20살 어린 그가 파티 드레스에 동백꽃 브로치를 단 미소 짓는 어린 소녀를 안고 있었다. 가슴의 고통은 오랜 친구였지만
이제는 새롭고도 끔찍한 희망이 그를 덮쳤다. 20년 동안 그는 상실의 확신 속에 살아왔다. 그것은 깨끗하고 명확한 슬픔이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은 마치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독과 같았다. 만약 그것이 단지 도난당한 물건이라면, 만약 그가 미쳐가고 있다면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유령을 보는 것은 어떤 고통이 더 클까? 딸을 잃은 고통과 그녀를 찾을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고통? 그는 아내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운명은 언제나 풀린 부분을 다시 짜넣는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짓말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만약 그것이 가장 순수한 진실이라면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다. 클라우디오였다. 아우구스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클라우디오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입니다. 25살입니다. 가족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외곽의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아무런 서류도 없이 다묘의 동백꽃 브로치만 꽂힌 채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아우구스토의 세상이 기울어졌다. 부산, 고아원. 조각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탁재 기대 앉았고 액자는 손에서 떨어지고 유리는 나무 바닥에 깨졌다. 그 소음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클라우디오. 그는 간신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헬리콥터를 준비해. 부산으로 간다. 당장.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20년 전 그날의 기록, 사람들, 흔적을 찾아야 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고 느꼈다. 부산행 헬리콥터 비행은 흐릿한 회색 구름과 정적뿐이었다. 아우구스토는 무릎에 손을 얹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는 기억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가죽 시트와 조명이 들어오는 조종판이 있는 호화로운 객실은 마치 그를 바깥 세상과 분리한 금박 철창 같았다. 마치 그의 삶이 그를 중요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했던 것처럼 그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와 들판을 내려다보았지만 5살 소녀와 25살 여성의 얼굴만 보였다. 두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그를 괴롭히는 유령을 만들어냈다. 옆자리에 앉은 클라우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항로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뿐이었다. 그들은 부산 외곽의 사설 헬리패드에 착륙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그들은 희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아원은 2층짜리 벽돌 건물로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시간과 바닷바람에 페인트가 닳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겨울꽃들이 추위와 싸우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제 고층 빌딩에 익숙했던 아우구스토에게 이곳은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그곳에서 자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을 천천히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부산의 짭짤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발의 친절한 얼굴을 한 여인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을 30년 넘게 고아원 원장으로 일해온 에르미니아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아우구스토의 값비싼 정장과 클라우디오의 보호적인 태도를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서류와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보리차 냄새가 가득한 방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우구스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킨 대통령은 갑자기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클라우디오가 앞으로 나섰다. 부인, 저희는 약 20년 전에 이곳에 버려진 아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헤르미니아는 수십 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쓰며 얼굴을 찌푸렸다. 여러 해 동안 여러 아이를 낳았잖아요.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구스토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물건 하나를 얻었을 겁니다. 은색 브로치였죠. 동백꽃 모양의 꽃잎이 쪼개진 거였죠. 헤르미니아의 눈에 비친 인식은 즉각적이고 분명했다.
그녀는 마치 기억에 물리적인 무게가 있는 듯 의자에 기대 앉았다. 동백꽃을 든 소녀.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기억나. 물론 기억나.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어. 그녀는 일어서서 방 구석에 있는 금속 서류 보관함으로 향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녀의 손은 낡은 서류철을 넘겼다. 이름이 없었기에 아나라고 불렀지. 아무것도 없었어. 아기, 얇은 담요, 그리고 브로치뿐이었어. 그녀는 누렇게 변색된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엔 별게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단서도 없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우구스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는 한 가지가 기억나요.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 말이에요. 우리 직원이나 경찰이 아니었어요. 늙은 어부였어요. 새벽에 부두에서 등나무 바구니에 담긴 그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를 싸고 있던 담요는 최고급 순비단이라고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였죠. 헤르미니아의 말이 작은 사무실의 짙은 공기 속에 맴돌았다. 순수한 실크. 클라우디오에게는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아우구스토에게는 악몽의 확인이었다. 거리의 아이는 실크로 몸을 감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삶에 대한 인장, 부두에 버려진 세상의 조각이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클라우디오의 손이 다시 한번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어 그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서재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진실 하나하나가 그의 갑옷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냈다. 어부 말이야. 아우구스토가 어지럼증을 무시한 채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기억나? 이름이나 뭐 기억나? 헤르미니아는 기억에 가려진 눈으로 벽에 희미한 점을 응시했다. 이름? 아니, 아들아. 너무 오래됐어. 그때도 할아버지셨지. 햇볕과 소금기에 얼굴이 탔고 손은 가죽처럼 두꺼웠어. 여기 와서 바구니를 가져다 주고는 사라졌지. 마치 위험한 물건을 치우려는 듯 겁먹은 것 같았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아우구스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런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고 하셨잖아. 그게 그가 매일 하는 일의 전부였어. 어쩌면 20년 전에 아기를 발견한 늙은 어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갈치 시장, 이름, 장소. 지난 20년 동안 그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 한때 불꽃이었던 희망은 이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그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다. 겁에 질린 노인, 비단 담요. 이것은 단순한 버림받음이 아니었다. 재력이 있는 누군가, 그의 세상 속 누군가가 그의 딸을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누가? 왜? 질문은 점점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사업 경쟁자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적들을 떠올렸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잔혹한 복수였을까? 아우구스토는 일어서며 굳은 결의를 얼굴에 새겼다. 그는 에르미니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이사장과 클라우디오까지 놀라게 했다. 감사합니다, 부인. 오늘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에 필요한 건 뭐든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클라우디오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그를 따라갔다. 복도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마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우구스토의 배를 강타한 듯 쿵쾅거렸다. 잠시 아우구스토는 그들 사이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신의 이름도 없이 자라는 민준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는 벽에 기대야 했다. 채타자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제는 전기가 흐르는 듯 목적의식이 가득한 정적이었다. 아우구스토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벽돌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바로 그의 딸의 집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클라우디오라고 말했다. 예, 선생님. 마르코스에게 전화해.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라고 해. 자갈치 시장을 수색해. 20년 넘게 거기서 일한 사람은 누구든 찾아줘. 부두에서 아이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늙은 어부를 찾아. 정보를 얻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내. 클라우디오, 그를 꼭 찾고 싶어. 설령 그가 그날 아침 사건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찾아야 해. 클라우디오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들고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타는 부산의 고동치는 심장을 향해 질주하며 희망의 고향을 뒤로하고 과거의 미궁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제 사냥은 얼굴을 갖게 되었다. 자갈치 시장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공격이었다. 신선한 생선과 소금물의 강한 냄새가 임시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어우러져 밥한대 위에 자욱하고 향기로운 안개를 만들어냈다. 상품을 광고하는 상인들의 고함, 돔에 부딪히는 칼날 소리,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어지러운 교향곡을 이루었다. 아우구스토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차 안에 주차한 채 어두운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삶과는 정반대였다. 시끄럽고 더럽고 활기차고 위험할 정도로 현실적인 곳이었다. 기다리는 매 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침묵과 고독의 탑 속에 살고 있었지만 딸은 그 세상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클라우디오는 밖에서 마르코스의 팀을 은밀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지역 노동자 복장을 한 4명의 남자들은 군중 속을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의 낡고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며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 2시간 동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깨를 으쓱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한 눈빛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너무 어렸고 나이 든 상인들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과 매일매일의 걱정으로 인해 기억력이 흐릿했다. 아우구스토의 희망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익숙한 체념의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클라우디오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마르코스의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클라우디오는 재빨리 시장 뒤편의 작은 가판대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태양과 겨울의 흔적이 얼굴에 남은 백발의 여자가 말린 생선을 팔고 있었다. 아우구스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숨이 막힌 채 클라우디오가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질다였다. 관절염으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녀의 손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고 소금에 절여 온 사람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클라우디오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가 20년 전 부두에서 발견된 아기 이야기를 꺼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시장 벽에 귀가 있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클라우디오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조심스럽게 두꺼운 봉투를 돈바구니에 넣었다. 몇 분 후 클라우디오가 꽂고 있던 이어폰을 통해 그녀의 말이 아우구스토에게 닿았다. 기억나요? 질다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에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의 이름은 페드로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인생이 그에게 큰 벌을 내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유령처럼 창백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멈추자 아우구스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몇 주 후 술을 잔뜩 마신 어느 날 밤 제게 고백했습니다. 바구니 안 비단 담요 아래에 평생 처음 보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세배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죠. 아우구스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돈,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 거래였다. 질다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는 돈을 가져갔어요.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돈은 그를 망가뜨렸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뒤를 돌아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악마가 그에게 돈을 주어 침묵을 지키게 했다고 말했죠. 그는 약 1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충격이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눈을 떴다. 시장의 혼돈은 사라졌다. 그가 본 것은 오직 배신뿐이었다. 누군가 그의 딸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돈을 지불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잘라서 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낯선 사람이나 사업 경쟁자가 아니었다. 분명 내면의 누군가였다. 비단 담요에 대해 아는 사람, 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딸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 가슴의 고통은 더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얼음이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슬픔의 얼음이 아니었다. 분노의 얼음이었다. 차는 시장을 떠나며 부산의 혼잡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검은 침묵의 캡슐처럼 느껴졌다. 아우구스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생선 냄새와 바닷바람 대신 차 안에 가죽과 윤이 나는 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도시의 소음은 두껍고 어두운 유리창에 가려져 희미해졌고 엔진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질다의 나이든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말이 메아리 쳤고 그때마다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연약한 희망에 망치질을 하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페드로였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의 돈이 있었습니다. 돈, 거래,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도 날카롭게 맴돌았다. 그의 딸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겁에 질린 어부의 침묵이었다. 비단 다묘,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그 세부 사항이었다. 그냥 다묘가 아니었다. 작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모노그램이 수놓아진 돌아가신 어머니 헤르미니아가 선물한 다묘였다. 그 다묘의 존재와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혼 생활 말년에 그를 속으로 미워했던 아내 아나. 당시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후계자를 위협으로 여겼던 야심찬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저택의 믿음직한 직원들까지도. 명단은 짧았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는 잠재적인 독이었다. 클라우디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고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네, 선생님. 클라우디오가 즉시 대답했고 그의 눈은 백미러로 보이는 아우구스토의 눈과 마주쳤다. 당분간 그 여자 수색은 잊어버려. 아우구스토가 명령하자 클라우디오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해. 20년 전 말이야. 내 집과 사무실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확보해야 해. 가족, 배우자, 중요 직원들까지. 그해 그들 각자의 재정 상황을 알아야 해. 의심스러운 활동, 갑자기 갚아버린 빚, 특이한 구매 내역까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고용해. 비용은 상관없어. 클라우디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태블릿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우구스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건물들이 흐릿한 회색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혼 직후, 그가 실종된 지 몇 년 후 막대한 재산을 들고 유럽으로 떠난 전처 아나를 떠올렸다.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회사에서 쫓아낸 전 파트너들을 떠올렸다. 그들 각자는 저마다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가장 잔혹한 배신을 숨기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전처 아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가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창립 파트너들을 하나하나 조사해보세요. 20년 전 그들의 영혼의 색깔까지 알고 싶습니다. 차는 서울 방면 고속도로를 달렸다. 더 이상 어시장의 그림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사냥은 친구, 가족, 파트너의 모습을 한 유령을 찾는 것이었다. 자신의 제국의 성벽 안에 사는 유령이었다. 아우구스토는 소름 끼치는 확신을 가지고 딸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세계의 일부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 분노는 차갑고 끈기 있는 불길과 같았고 배신자를 불태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기다릴 것이었다. 몇 주는 보고서와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가득 찼다. 아우구스투스의 제국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했지만 대통령은 최상층 복도를 배회하는 유령 같았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오직 쓴 커피와 그의 존재의 원동력이 된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그의 활력소가 되었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작전실이 되었고 그와 클라우디우스만이 볼 수 있는 화면에는 차트와 타임라인이 은밀하게 표시되었다. 비 오는 화요일, 파노라마 창문에 빗방울이 마치 끈질긴 작은 손가락처럼 톡톡 두드리는 가운데 클라우디오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척하는 그의 얼굴에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아우구스토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선명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선생님. 클라우디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종된 지 3주 만에요. 아나 명의의 해외 계좌로 단 한 번 인체됐어요. 50만 달러였죠. 아우구스토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춤추듯 떠도는
숫자들만 응시했다. 5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거의 하찮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의 대가였다. 딸의 대가였다. 그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깊고 차가운 공허함. 그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진실의 확인만이 느껴졌다. 그의 기억은 그를 그 순간의 어느 밤으로 데려갔다. 온실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집은 아기 울음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요했다. 너무도 고요했다.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고 묻자 아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은 계속돼, 아우구스토.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그녀는 마치 시간을 이야기하듯 감정 없이 말했다. 당시 그는 그것이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짐에서 벗어난 누군가의 평온함을 보았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 아나의 차가움에 대해 불평하던 어머니 헤르미니아가 한 번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던 모습과 눈에 담긴 지혜를 기억했다. 어머니 헤르미니아는 항상 가장 깊은 상처는 우리 곁에 자는 사람들이 입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하나의 문장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 해외의 계좌는 아우구스토가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직도 존재하나요? 클라우디오는 고개를 저었다. 6개월 후에 문을 닫았죠. 그 돈으로 파리에 있는 미술관을 인수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 미술관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유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토는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떼고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보았다. 사냥은 더 이상 유령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배신자는 파리의 이름도 얼굴도 주소도 있었다. 내 비행기를 준비해, 클라우디오. 그는 명령했다. 마지막 말투는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자산회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난 단순히 진실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모든 걸 잃기를 바랄 뿐이야. 내 딸의 돈으로 산 모든 그림, 벽돌까지. 우리는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야. 한 푼씩이라도. 1000m 고도에서 파리행 비행은 침묵의 캡슐 같았다. 아우구스토는 고급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도, 승무원이 내놓은 값비싼 와인도 손대지 않았다. 그는 작은 타원형 창문 너머로 무한히 펼쳐진 하얀 구름의 카펫만 바라보았다. 발 아래 세상은 무심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게 세상은 이제 단 하나의 도시, 단 하나의 거리, 딸을 버리고 간 돈으로 산 단 하나의 미술관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클라우디오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언제나처럼 신중하게 태블릿으로 작업하며 정보를 걸러내고 곧 시작될 전쟁의 실탄이 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리의 가을을 상징하는 흐린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다. 활주로에는 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관도 줄도 없었다. 돈은 고요함과 속도를 샀다. 도심으로 향하는 여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 이루어졌다. 아우구스토는 고전 건축 양식의 건물들, 코트와 우산을 들고 서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나가 그곳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거리를 걷고 매력적인 비스트로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삶, 잔혹한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사는 모습이었다. 그의 가슴 속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마치 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얼음 덩어리 같았다. 법률사무소는 방돔 광장 근처의 위풍당당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지적인 눈빛과 굳은 악수를 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우구스토 씨, 저는 아르튀르 디부아입니다. 영광입니다. 사건 요약본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군요. 그들은 파리의 옥상들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아르투르와 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그의 팀은 모두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클라우디오가 세부 사항, 아이체 증거, 자금 추적, 유령 회사를 통한 갤러리 매입 등을 설명하는 것을 경청했다. 아우구스토는 발표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변호사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역량과 결의를 가늠할 뿐이었다. 클라우디오가 말을 마치자 아우구스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권위가 넘쳤다. 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협상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법, 모든 허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그녀가 쌓아 올린 것을 해체해 주십시오. 갤러리, 은행 계좌, 부동산까지 말입니다. 모든 돈의 출처가 공개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아선은 안경을 고쳐 썼다. 선생님, 이건 치열하고 공개적인 법적 공방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명예는 실추될 테지만 사생활도 노출될 겁니다. 결혼 생활의 세부 사항, 딸의 실종,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아우구스토는 어둡고 텅 빈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20년 전에 사생활을 잃었습니다. 아르투르 박사님,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녀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녀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갤러리가 가득 찬 오후 한가운데에 첫 경고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백에서 땅이 사라졌듯이 그녀도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충격파처럼 조용하고 잔혹했지만 그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회동 다음 날, 아르튀르 뒤부아는 외과의처럼 냉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말의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안나의 갤러리로 집행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 조르주 5세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멀리서 클라우디우스의 눈을 통해 전장을 지켜보는 장군처럼 클라우디우스는 실시간 상황을 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오후 중반까지 복수를 완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갤러리 아나스타시아는 한창 활기를 띠고 있었다. 부유한 수집가들과 미술평론가들이 미니멀리스트적인 공간을 거닐며 짱 캔버스와 아방가르드 조각품들을 샴페인 잔들이 돌아. 아나는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매니저인 파비아나라는 젊은 여성이 전문가다운 미소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바로 그때 법의 엄숙함을 뽐내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예술 작품을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권위를 추구했다.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 파비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미소는 멈췄다. 네?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나이든 남자는 그녀에게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넸다. 소유주 아나 부인의 자산 동결 및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법원 통지서입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맑고 컸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샴페인 잔이 입술에 반쯤 닿았다. 모든 시선이 그 자리에 집중되었다. 파비아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보기도 전에 대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관들을 대동한 여인은 가장 비싼 작품들에 작고 붉은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 물건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옮기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 20만 유로짜리 그림의 구매를 마무리하려던 한 유명 수집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코트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갤러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직원들과 공개적인 굴욕에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클라우디오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에펠탑을 바라보고 있는 아우구스토에게로 몸을 돌렸다. 선생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갤러리의 은행 계좌와 그녀의 유럽 개인 계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동결되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어두운 실루엣은 파리의 잿빛 햇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기쁨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 20년 전에 밀어붙였던 도미노 조각이 마침내 다른 조각들을 모두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좋아. 그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클라우디오. 이제 그녀도 내가 온다는 걸 알아. 난 그녀가 밤새도록 깨어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떠올리기를 바랄 뿐이야. 두려움은 강력한 도구지. 아나가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르던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카토네프 뒤 파프 와인 한 병에 1,500유로나 하는 가격이었다. 아파트는 품격과 부의 안식처 같았다. 하얀 벽에는 건물 전체보다 더 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아나는 지루한 듯 전화를 받았다. 사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리라 기대하며.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매니저 파비아나의 것이었다. 목소리는 공황에 질려 숨이 막힐 듯 했다. 아나 부인, 그들이 왔어요. 집행관들이요. 그들이 모든 걸 얼려버렸어요. 크리스털 잔이 아나의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다. 잠시 그녀는 그것이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야, 파비아나? 좀 더 명확하게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흐느끼며 파비아나는 그 광경을 묘사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봉투, 그림에 붙은 붉은 라벨, 마치 미술관이 불타듯 달아나는 손님들, 그 공개적인 굴욕. 아나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평소에는 계산된 평온함을 감추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잔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려놓았고 붉은 와인은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분노였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제네바에 있는 개인 은행 지점장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곧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파리에 있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비부아 씨의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변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1차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나 부인. 출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출처 조사. 그 말에 공기가 가늘어졌다. 비싼 펜트하우스 바닥이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듯했다. 20살짜리 유령을 발굴할 힘과 동기를 가진 남자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아우구스토. 그녀는 조용한 아파트에 속삭였다. 그 이름은 마치 자신의 입에서 독처럼 들렸다. 조지비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아우구스토는 클라우디오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지난 45분 동안 아나가 미친 듯이 걸었던 모든 전화 통화와 그녀의 눈앞에서 쾅 닫혔던 모든 문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했던 시스템이 내부에서 해체되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우구스토는 발코니로 걸어갔다. 차가운 파리의 밤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인공적인 별들의 바다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게만이 느껴졌다. 그는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클라우디오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말했다. 클라우디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아우구스토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좋아.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겠군. 내일 아침 아르투르가 그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거야. 일기장, 컴퓨터, 오래된 기록들 모든 걸 압수해버려야 해. 내 삶에서 그랬듯이 그녀도 자기 삶에서 침입자처럼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아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머릿속은 매 순간 벽이 좁아지는 미궁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애쓰며 빙빙 돌았다. 서울, 런던, 뉴욕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회피적이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그저 침묵뿐이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힘이 안개처럼 증발해버렸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마치 선고처럼. 그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인터컴을 통해 영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세 남자와 한 여자였는데 역시 법의 무감각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몸을 뻣뻣하게 굳히고 얼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앞에 선 백발의 신사는 자신을 제랄도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건넸다. 아나 씨, 저희는 20년 전의 개인 기록, 일기, 전자장비, 그리고 그 기간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색하고 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알렸다. 아나는 마지막 통제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말도 안 돼. 침략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아 떨렸다. 제랄도 경감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장이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와 그의 팀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조용하고 체계적인 침입이 이어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하지만 서랍을 열고 폴더를 살펴보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영혼에 칼날이 꽂히는 듯했다. 그들은 그녀의 사무실, 침실, 옷장을 샅샅이 뒤졌다. 아나는 거실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삶이 뒤집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1시간 후 아나가 낡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손님방에서 경찰관 한 명이 나왔다. 경찰관은 보석이나 편지를 보관하는 데 쓰는 작고 어두운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무거워 보였고 비밀이 가득했다. 아나는 상자를 제랄도 경감에게 건넸고 경감은 잠시 상자를 살펴본 후 봉인된 증거품 봉지에 넣었다. 우리가 찾던 걸 찾은 것 같군. 그가 안으로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아내게 말했다. 컴퓨터랑 휴대폰도 압수해야겠군. 과학 수사 후에 돌려줄 거야. 그들은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다. 체포영장과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흔적만 남겼다. 아나는 마침내 벨벳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00만 유로짜리 아파트는 갑자기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옷장의 빈 공간을 응시했다. 나무 상자가 있던 자리였다.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그녀가 너무 깊이 묻어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의 확신할 뻔했던 진실이 담긴 상자였다. 마침내 소리 없이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호텔 조집에서 클라우디오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우구스토에게로 몸을 돌렸다. 선생님, 수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객실 옷장에 있던 나무 상자까지 가져갔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잠시 눈을 감았다. 턱 근육이 굳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20년 동안 기다려왔다. 훌륭합니다, 클라우디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멸할 것입니다. 조지 5세의 스위트룸에 들이운 침묵은 욕실의 대리석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어두운 나무 상자는 마치 무균적인 사치 속에 숨겨진 비밀의 석관 같았다. 아우구스토는 클라우디오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상자를 응시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마침내 아우구스토는 손을 뻗었다. 그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오래된 나무 상자에 닿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떨렸다. 그는 힘을 주지 않았다. 뚜껑이 낮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내뿜는 한숨이었다. 낡은 종이와 말린 라벤더 향이 상자에서 풍겨 나왔다. 상자 안은 모든 것이 차갑고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빛바랜 파란색 세틴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가죽 장정 일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벨벳 천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하얀 양모로 만든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아우구스토는 신발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딱 들어맞을 만큼 작았다. 신발을 뒤집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신발 밑창에 비단실로 수놓아진 MJ라는 이니셜이었다. 민준, 여름밤, 두 사람이 함께 속삭이며 정했던 이름이었다. 그는 작은 신발을 옆에 두고 일기를 집어들었다. 손을 뻗어 펼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 페이지를 읽는 동안 고통의 그림자가 살과 피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았다. 우아하고 비스듬한 아나의 필체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오늘 태어났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을 하고 있다. 어둡고 진지하다. 의사는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를 보고 아우구스토를 볼 수 없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그녀의 가족과의 거래는 끝났다. 내일 그를 데려갈 것이다. 모두에게 더 좋다고 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우구스토는 일기장을 쾅 닫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20년 동안 그녀의 거짓말을 믿었다. 아기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짓말.
문 근처에 서 있던 클라우디오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자 전능한 대통령 아우구스토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이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의 조용한 몰락이었다. 아우구스토는 상자를 인생 최대의 배신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응시했다. 그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마치 주먹처럼 그를 강타하는 진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다. 한편 시내 건너편 고급 아파트에서 아나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자존심은 당황하게 두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차가운 독과 같았다. 그녀는 한국 정부의 옛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시절부터 그녀에게 은혜를 갚아온 남자였다. 한때 따뜻하고 순종적이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조심스러워졌다. 미안해, 아나. 태양이라는 이름은 아주 막강해.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협조하는 게 좋겠어. 그녀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끊었다. 협조해. 그 말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응시하며 그동안 갈고 닦아 온 힘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전화기를 가져갔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아우구스토는 마침내 움직였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클라우디오에게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로 강렬하고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클라우디오, 제트기를 준비하세요. 그는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장 서울로 돌아갑니다. 클라우디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아나 부인은 어떻게 되시죠? 아우구스토는 잠시 바깥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아서가 확실히 해줄 겁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나 부인은 자신의 최후를 지켜봐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은 12시간이나 걸렸지만 어거스터스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여행 내내 창밖의 어둠에 잠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옆 좌석의 나무 상자는 마치 이식용 장기라도 되는 듯 보호받고 있었다. 공기의 모든 요동은 그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의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통로 맞은편에 앉은 클라우디우스는 말없이 상사를 바라보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위험한 정적을 느꼈다. 그것은 권력의 고요함이 아니라 곧 터질 댐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동이 트기 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어거스터스의 제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착륙 후 2시간, 그들은 집에 없었다. 태양타워 50층 회의실이었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빛과 그림자의 모형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상자 속 내용물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일기창, 작은 쪽지들, 아기 신발. 테이블 반대편에는 회사 법무팀장인 아서가 앉아 있었다. 얇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늘 표정이 변함없었다. 그는 아나의 일기장을 집중해서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전문가의 가면을 쓴 듯했다. 긴 침묵 후 아르투르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덮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선생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낮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기는 편지에는 양 부모와 맺은 재정적 합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니셜이 적힌 작은 신발은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법정이든 뒤흔들 만한 규모의 사기, 위조, 그리고 도덕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는 단순히 법정을 뒤흔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르투르, 진실이 눈사태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는 예언처럼 들렸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다. 그는 마침내 장벽을 쌓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은 언제나 넘쳐날 것이다. 같은 오후 강남의 번화가에서 아나는 첫 번째 떨림을 느꼈다. 고급 부티크에 들러 쇼핑으로 정신을 돌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고요했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한도 없는 주카드가 거부되었다.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 점원이 당황한 듯 말했다. 아나는 다른 카드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거부했다. 세 번째 카드도 거부했다.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산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가게를 나와 개인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다. 아나 씨, 당신의 자산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태양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다. 얼어붙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권력, 정체성, 안전망이었다. 아우구스토는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녀 삶의 기반을 벽돌 하나하나씩 허물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포였다. 아우구스토가 예견했던 눈사태는 이미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나의 호화로운 아파트 안은 무겁고 숨 막힐 듯 고요했다.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마치 무너질 카드로 만든 집에 갇힌 여왕처럼 느껴졌다. 절박한 심정에 그녀는 현대 미술품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로 향했다. 차가운 불빛 아래 반짝이는 금고 안에는 그녀의 보석 컬렉션이 있었다. 그녀는 건물 하나를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다. 다음 날 그녀는 청담동의 고급 보석점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이 문을 열고 샴페인을 마실 수 있게 해주던 곳이었다. 항상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던 가게 주인 호르헤라는 남자가 이제 그녀를 의도적으로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목걸이를 들여다보았고 침묵은 몇 분간 이어졌다. 아나 부인,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마침내 그가 목걸이를 검은 벨벳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서 아무도 당신에게서 나온 건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나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위험하다고요? 저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호르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다시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굴욕감의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빈손으로 가게를 나섰고 가방 속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평범한 보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아나가 세상의 붕괴에 직면하는 동안 아우구스토는 자신에게서 빼앗긴 미래에만 집중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신중함과 효율성으로 유명한 예리한 시선을 가진 백발의 사립 탐정 윌슨을 만났다. 클라우디오는 그를 한국 최고의 탐정으로 추천했었다. 두 남자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아나의 일기와 편지, 사본이 놓여 있었다. 아우구스토는 누구에게도 원본을 넘겨주지 않았다. 여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기에는 가족과의 계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없고 머리 글자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윌슨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사본들을 훑어보며 눈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 시기는 당시 입양 기록과 일치하지만 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혁명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통령님. 수사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들에 기록된 자금의 흔적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토는 창밖으로 자신이 정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윌슨,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일어서서 서류를 가죽 폴더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수사관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고 아우구스토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 합병, 이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아나가 일기에 묘사했던 그 검은 눈을 떠올렸다. 그녀에 대한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을 찾는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2시간 후 아우구스토의 전화가 울렸다. 윌슨이었다. 수사관님, 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부부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름은 박 씨입니다. 10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그 남자아이는요? 아우구스토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물었다.
학교 성적표에 MJ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자아이가 그곳 학교에 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6살에 가출했습니다. 4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윌슨의 소식이 아우구스토에게 얼음덩어리처럼 쏟아졌다. 그는 도망쳤다. 그 말은 그의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튕겨져 나갔다. 잠시 태양 사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잃은 아버지만 남았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마치 그 힘으로 그 말을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전화기에 손을 얹었다. 업적과 권력의 테피스트리처럼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자신을 도망치게 만든 삶으로부터 16살 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이 마천루에 반사되어 비쳤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소년의 외로움을 보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마비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고통은 차갑고 집중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사과할 여지는 없었다. 부산에 가봐. 공원들을 찾아봐. 내 아들이 왜 도망쳤는지 알아내. 이웃, 선생님, 그리고 아들이 지나간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해봐. 윌슨, 그의 인생 지도를 원해. 모든 거리, 모든 친구, 모든 눈물. 문제 얘기는 그만하고 답을 가져와. 그는 숨을 거칠게 쉬며 말을 멈췄다. 내 예산은 무제한이야. 지금 당장 시작해.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 아나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보석상에서 굴욕을 당한 후 그녀는 마지막 무기, 바로 인맥을 활용하려 애썼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아내인 에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주 함께 식사를 하던 에스텔라였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에스텔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나, 자기, 정말 놀랍군. 그녀는 뺨을 후려치는 듯한 격식 있는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어. 아나는 애써 태어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우구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 은밀하게 빌려줄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다. 아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 내 남편, 그의 직업, 야 알잖아. 아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응시했다. 그녀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전염병처럼 대하고 있었다. 태양탑으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저물었지만 아우구스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기 신발을 응시했다. 잃어버린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클라우디오는 차 쟁반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상사의 표정을 보고 수색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장님, 무슨 소식 있으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우구스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신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애는 16살에 도망쳤어. 클라우디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 그것은 클라우디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아우구스토 회장님, 윌슨이었다. 그의 어조는 평소와 달랐고 다급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파크스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이틀 전 당신이 아나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집을 급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나이든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민준이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16살이 되던 날 파크스 가족이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듯 쿵쾅거렸다. 어디로요? 윌슨. 서울로요. 회장님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윌슨 소식은 하늘을 가르고 20년간의 어둠을 밝힌 번개 같았다. 서울. 그의 아들은 서울에서 그를 찾고 있었다. 아우구스토의 폐 속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상상했지만 진실은 그들의 길이 어느 모퉁이에서 어느 신호등에서든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은 축복이자 고문이었다. 그는 재정 위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의 위력 때문에 제국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동원하라. 윌슨, 아우구스토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의 장군처럼 위엄을 되찾았다. 태양의 모든 보안팀을 거리에 배치하라. 모든 대피소, 모든 병원, 모든 지하철역을 수색하라. 지난 4년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젊은이들의 데이터를 교차 대조하라. 이 도시의 모든 감시 화면에 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는 전화를 끊고 클라우디오를 바라보았다. 클라우디오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숨겨져 있었다. 차를 준비해. 그를 찾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아우구스토에게 세상은 단 하나의 목표로 축소되었다. 그의 제국, 그의 회의, 그의 적들, 모든 것이 아득히 먼 배경 소음이 되어버렸다. 아우구스토의 사냥이 시작되자 아나의 성은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보석은 쓸모 없어지고 친구들은 떠나버린 아나는 마지막 카드,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시험해 보았다. 다음 날 아내게는 마리오라는 이름의 부동산 감정사가 찾아왔다. 그는 냉정하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훌륭한 부동산입니다. 아나 부인. 그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자산이 동결되고 태양 사건까지 수사 중이라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의 이름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시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다. 모욕이자 최후의 굴욕이었다. 이건 강도짓입니다. 아나가 소리쳤다. 마침내 침착함을 되찾은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마리오는 어깨만 으쓱했다. 제한된 겁니다. 부인.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마리오는 그를 내쫓았지만 텅 빈 벽 사이로 진실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황금빛 우리에 갇혔다. 사흘이 흘렀다. 아우구스토에게는 마치 3세기 동안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지휘본부가 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마호가니 책상에는 서울 지도가 가득했고 수십 개의 화면에는 보안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마치 대도시만 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다. 처음의 희망은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고요한 아침, 그는 아기 신발을 집어들고 손바닥에 쥐었다. 낡은 가죽 신발이 그의 고통을 흡수하는 듯했다. 그때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 몇 년 만에 다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운명은 실뭉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지. 아무리 엉켜 있어도 양 끝은 반드시 만난다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윌슨이었다. 선생님, 뭔가를 찾았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임시 근무 기록에서 박 씨라는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이 홍익대학교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2달 동안 일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떠났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게 주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그 지역을 찾았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지금 거기로 갑니다. 그는 클라우디오에게 말했다. 20년 만에 느껴본 감정에 목이 메었다. 전선 끝이 드러났다. 고급 세단이 공사 현장 앞에 멈춰섰다. 먼지와 강철,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로 뒤덮인 혼돈 속에서 고요하고 질서 있는 오아시스 같았다. 클라우디오는 엔진을 껐지만 아우구스토는 이미 차문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상이 그를 덮쳤다. 젖은 시멘트 냄새, 금속을 자르는 톱질 소리, 차가운 바람에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은 $1,000짜리 가죽 구두를 순식간에 더럽혔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처음으로 세상의 먼지가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며 입구로 걸어갔다. 땀과 노동으로 가득한 그 풍경 속에서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은 오타였다. 그는 감독관을 찾았다. 피곤한 얼굴에 노란색 안전모를 쓴 남자였다. 젊은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아우구스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새장에 갇힌 새 같았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우구스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업장 반대편을 가리켰다. 신입이라고요? 저기 철제볼을 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받은 방향을 따라갔다. 그때 그를 발견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마른 소년. 검은 머리카락은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른 작업자와 함께 철제볼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돌아섰을 때 아우구스토는 멈춰섰다. 숨이 턱 막혔다. 아나의 얼굴도 그의 얼굴도 아니었다. 고난으로 빚어진 독특한 얼굴이었지만 그 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내일 아침 거울에서 보았던 그 어둡고 단호한 눈빛, 그 고집스러운 턱선. 하지만 아우구스토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어깨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평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토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공사 현장의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그의 귓가에 요란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이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들보를 떨어뜨리고 더러운 손을 바지에 닦았다. 그들은 마주보고 서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과 완전히 다른 두 삶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아우구스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시장을 움직이고 경쟁자들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작고 낡은 가죽 아기 신발이 놓여 있었다. 소년의 눈이 커졌다. 부자의 손에서 그의 얼굴로 옮겨졌고 느리고 고통스러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민준, 아우구스토가 말했다. 그의 이름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뺨에 묻은 먼지 위로 말없이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깨끗한 길을 그렸다. 같은 오후 도시 반대편에서 아나는 마지막으로 대리석 건물을 나섰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앞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던 도어맨은 그저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길에는 자가용이 아닌 평범한 노란색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채 올라타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닌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공사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우구스토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 옆에 앉아 20년의 표류 끝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처럼 아들의 존재를 느꼈다. 아버지가 실뭉치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침내 두 끝이 만났다.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시작은 태양 제국 전체보다 더 소중했다.